하버드 국제안보 심포지엄에서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방산 5강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빅6의 시대입니다. 200명의 세계 방산 전문가가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프랑스 방위연구소 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마 한국이 6번째라는 겁니까? 항공모함도 없는 나라가 우리와 같은 반열이라고요. 교수는 그를 불쌍하다는 듯이 내려다보며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바로 그 거만함, 산업화를 300년이나 먼저 해놓고도 한국의 처참히 따라잡힌 이유입니다. 일순간 강당이 차가운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화면을 전환하자 비웃음을 머금고 있던 200명의 세계 방산 전문가들은 완벽하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강대국들의 오만을 산산조각 낸 그 충격적인 데이터, 지금 공개합니다. 대학원생이 제 연구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교수님, 이 그래프 지금 당장 보셔야 합니다. 한국발 방산 수출 곡선이 거의 수직이었습니다. 계약 상대국을 봤습니다. 폴란드, 사우디, 노르웨이, 호주, 나토 핵심 회원국과 중동 산유국이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사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야. 급하니까 닥치는 대로 산 거지. 학생이 화면에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국 미사일 방어 체계, 32억 달러. 저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32억 달러요? 중동의 하늘은 반세기 동안 미국 패트리엇, 아니면 러시아 S-400 이 두 체계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둘 다 제치고 한국을 골랐다고요? 교수님, 이건 우크라이나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쟁 특수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패트리엇과 S-400을 밀어내고 한국 미사일이 중동에 들어갔다면 이건 특수가 아니라 지각 변동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눌러버렸습니다. 25년간 틀린 적 없는 모델이 있으니까요. 한국은 조립국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모델이 박살났습니다. 제 이름은 브렌트 켈러한, 하버드 국제안보연구센터에서 25년째 세계 방위산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어셈블리 파워, 조립 강국이라 불렀고 그 표현은 학계에서 정설이 됐습니다. 방산 5강,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한국이 여기 낄 일은 없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하죠. 미국 엔진 빼면 비행기 한 대 못 띄우는 나라입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미 국방부 브리핑 자리에서요. 장성 12명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문장은 그대로 펜타곤 보고서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모니터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안에 전투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동체의 태극 마크, 지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양산기였습니다. 실전 배치용 KF-21 보라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전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 전자전 장비, 적외선 추적 장치. 미국 측 전문가들이 이전 불가, 한국은 10년 안에 못 만든다고 결론 냈고 저도 거기 서명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전부 만들었습니다. 레이더도, 전자전 장비도, 추적 장치도 우리가 안 준다고 했더니 직접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양산 라인을 돌려서 공군의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120대 전력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기술 이전을 막는데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봉쇄가 오히려 한국을 완성시켜버렸습니다. 막았더니 더 강해져서 돌아온 겁니다. 조립국이라 불렀던 나라가 제 코앞에서 전투기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못 만든다고 서명했던 바로 그 기술로요.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온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땅에서 더 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폴란드 계약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폴란드 계약을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K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조 원 규모로 팔았다는 뉴스. 단순 구매가 아니라 현지 생산 라이선스까지 포함된 계약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하게 산 거다. 전쟁 끝나면 다시 독일이나 미국 무기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데이터를 뜯어보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폴란드는 급해서 아무거나 산 게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고를 수 있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도, 미국 에이브럼스도 선택지에 있었습니다. 유럽 최강의 전차, 세계 최강의 둘 다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둘 다 거절하고 한국을 골랐습니다.
왜?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는 나토 표준이나 다름없는 전차입니다. 유럽 국가가 전차를 산다면 레오파르트를 사는 게 당연한 순서입니다. 미국 에이브럼스는 걸프전에서 이라크 기갑부대를 증발시킨 전차입니다. 이 두 개를 놔두고 왜 한국입니까? 답을 찾은 건 국제방산 포럼에서였습니다. 거기서 폴란드 육군 소장 마르친 코발스키를 만났습니다. 폴란드의 K 도입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알려주십시오.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럼스를 제치고 한국을 고른 진짜 이유가 뭡니까? 코발스키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켈러한 교수, 독일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줄 수 있냐고. 독일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다려라. 그게 답이었습니다. 코발스키는 웃지 않았습니다. 헝가리가 독일 레오파르트를 주문한 게 몇 년 전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인도가 안 됐습니다. 나토 동맹국한테요. 미국에도 물어봤습니다. 미국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죠. 기술 이전은 안 된다. 현지 생산도 안 된다. 우리 것을 사서 우리 방식대로 쓰라. 그래서 한국에 물어봤습니까? 한국은 한마디만 했습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인도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첫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독일은 그 사이에도 헝가리 전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코발스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은 폴란드에서 K를 생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기술을 넘기고 공장을 세우고 우리 노동자가 우리 땅에서 한국 전차를 만들 수 있게 한 겁니다. 독일과 미국은 이걸 절대 안 해줬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 경쟁에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사라. 우리 조건대로. 그게 기존 5강의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언제까지 드릴까요? 당신 나라에서 직접 만들 수 있게 해드릴까요? 이건 무기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방산 동맹의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십시오. 폴란드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K 전차는 폴란드에서 생산될 것이다. 독일이 반세기 동안 유럽 전차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레오파르트는 나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독일이 자기 뒷마당인 동유럽에서 한국에 밀려난 겁니다. 그것도 독일이 가장 자부심을 가진 전차 분야에서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서 한참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제 데이터베이스에 폴란드 계약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금액, 수량, 납기일, 기술 이전 조건, 숫자 하나하나가 제 분석 모델에 금이 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라고요? 독일 레오파르트와 미국 에이브럼스를 제안받고도 한국을 고른 건 급해서 아무거나 산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비교 검토 끝에 한국을 택한 겁니다. 공군에서 전투기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육군에서 전차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이렇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전투기는 틈새 시장이고 전차는 유럽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두 번까지는 억지로 설명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어떤 변명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반세기 동안 양분해온 시장, 중동, 그 한가운데로 한국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사일을 들고요. 미사일. 이건 제가 가장 늦게 알아챈 영역이었습니다. 전투기와 전차는 뉴스에 나옵니다. 크고 시끄럽고 화면에 잘 잡히니까요. 하지만 미사일 방어 체계는 조용합니다. 계약이 성사돼도 언론에 크게 안 뜹니다. 그래서 저도 놓쳤습니다. 놓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 대학원생이 또 연구실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교수님, 계약 목록입니다. 화면에 뜬 내용을 보고 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국 미사일 방어 체계 10개 포대, 32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대형 계약 체결, 이라크, 28억 달러 규모 미사일 시스템 수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 세 나라가 동시에 한국 미사일을 산 겁니다. 제가 왜 안경을 벗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중동 방공 시장이라는 건 반세기 동안 딱 두 개의 이름으로만 돌아갔습니다. 미국 패트리엇, 러시아 S-400점.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장 점유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동의 안보 구조 자체가 이 두 체계를 축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을 사면 미국 편, S-400을 사면 러시아 편. 그게 중동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 번째 선택지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저는 이걸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중동 안보 포럼에 참석할 일이 있었고 거기서 국방조달청 차관 타리크 알만수리를 만났습니다. 천궁 계약의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차관님, 패트리엇이 있었습니다. S400도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었습니까? 알만수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켈러한 교수, 우리는 패트리엇을 원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운용 방식도 미국이 정해주겠다. 우리 하늘인데 우리 맘대로 못 쓰는 방공망을 왜 삽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패트리엇의 판매 조건이 까다롭다는 건 업계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였습니다. S400은요. 알만수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S400을 사는 순간 미국과의 관계가 끝납니다. 터키가 S400을 샀다가 F-35 프로그램에서 쫓겨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을 찾은 겁니까? 한국이 먼저 왔습니다. 알만수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물었습니다. 어떤 위협에 대비하고 싶으냐고, 어떤 환경에서 운용할 거냐고, 사막 기후에 맞게 조정해 줄 수 있다고, 현지 정비 능력까지 이전하겠다고, 패트리엇은 우리한테 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들은 말과 똑같았습니다. 독일은 기다려라. 미국은 우리 조건대로 해라. 한국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의 32억 달러, 이라크의 28억 달러, 아랍에미리트의 대형 계약. 이게 전부 같은 시기에 터진 겁니다. 한국 미사일이 미국과 러시아가 반세기 동안 양분하던 시장의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사일 쪽 데이터를 더 파고들면서 발견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현무 시리즈. 천궁이 방어용 미사일이라면 현무는 공격용입니다.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전략 미사일이죠. 저는 현무의 스펙 수치를 보고 솔직히 의심부터 했습니다. 탄두 중량 2톤, 최대 3톤급까지 개발 중. 이 수준이면 중거리 전략 타격 능력입니다. 한국이 언제 이걸 만들었습니까? KT-1 훈련기 만들던 나라가 지금 전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학교에서 동료 교수 하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브렌트, 너 아직도 그 논문 제목 안 바꿨어. 네가 조립국이라고 부르던 나라가 지금 미사일 수출국 반열에 올라 있는데?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놓친 건 수출 실적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의 층이었습니다. 한국은 천궁으로 시장에 들어왔고 현무로 전략 지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방어와 공격, 수출과 억지력을 동시에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공군에서 전투기, 육군에서 전차, 그리고 이제 미사일. 세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건 우크라이나 특수도 아니고 틈새 시장도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머지 셋을 전부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바다 밑에서 올라온 소식이었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한국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수중 발사 성공. 저는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네 번째 읽을 때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충격이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이건 핵 보유국들의 전유물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만이 운용하는 최종 보복 수단입니다. 적이 먼저 핵을 쏴도 바다 밑에 숨어있는 잠수함이 살아남아서 반격한다. 그래서 아무도 먼저 쏘지 못한다. 이게 SLBM의 존재 이유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억지력이죠. 그런데 한국이 이걸 쐈습니다. 핵무기 없이요. 재래식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핵무기 없이 SLBM을 운용하는 나라,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사일 시험이 아닙니다. 전략적 억지력의 근본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5년간 방산을 분석하면서 세운 모델이 있습니다. 전략무기 클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클럽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SLBM. 이 네 가지 중 최소 2개를 보유해야 전략국가로 분류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나라만이 이 클럽의 정회원이었습니다. 한국이 SLBM을 쏜 순간 그 클럽의 문턱에 발을 올린 겁니다. 물론 아직 핵무기는 없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도 건조 중이 아니라 추진 단계입니다. 미국과 핵 추진 잠수함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실전 배치는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보십시오. SLBM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발사 플랫폼이 핵 추진이 아니라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것만 다를 뿐 기술 자체는 확보한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실현되면 그 위에 얹기만 하면 됩니다. 문턱을 넘은 게 아니라 문턱 위에 서서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핵 억지력 하나로 이스라엘은 중동의 전략 판도를 50년간 지배해왔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에 SLBM을 싣는 순간 동북아에서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게 됩니다. 동북아의 전략 균형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SLBM은 이미 현실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아직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까지의 거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4대의 한국 방산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공군, KF-21점, 육군, K2와 K9점, 미사일, 천군과 현무, 해군, SLBM, 4개의 영역, 공군, 육군, 미사일, 해군. 한국은 4곳 전부에서 제 예상을 부쉈습니다. 그때 학회에서 일본 방위연구소 소장 오카다, 신이치를 만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오카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KF-21은 미국 엔진 없이는 못 날죠. 조립의 연장선입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변명을 했습니다. 폴란드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수요도 끝나겠죠. 세 번째 만났을 때 SLBM 이야기가 나오자 오카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코웃음에서 변명으로, 변명에서 침묵으로 그 변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결심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논문 제목, 글로벌 디펜스 빅5, 그 숫자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연구실, 새벽 2시, 모니터 불빛만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논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빅5 세계 방산 시장의 구조적 분석. 25년간 제 커리어를 대표하는 논문이었습니다. 학계에서 수백 번 인용됐고 펜타곤과 나토 브리핑에 올라갔고 세계 방산 분석의 기본 틀로 쓰여온 논문이었습니다. 커서를 제목 위에 올렸습니다. 5에 커서를 놓았습니다. 지우기 버튼을 누르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3초를 결심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5를 지우고 6를 입력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빅6. 저장을 누른 뒤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숫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패배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가 개고 나서 눈이 한쪽 벗겨진 느낌이랄까요. 25년간 제 시야를 가리고 있던 뭔가가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구센터에서 동료 교수 3명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브렌트, 논문 제목을 바꿨다며? 바꿨습니다. 빅6. 6번째가 어디야?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25년 전에는 미국 엔진 없이 비행기도 못 띄우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전투기, 전차, 미사일, 잠수함을 전부 자체 설계하고 있고 전부 수출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공군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를 뚫었습니다. 저도 전자전 장비도 추적 장치도 전부 직접 만들어서 양산기에 넣었습니다. 육군에서는 독일 레오파르트와 미국 에이브럼스를 제치고 나토 핵심 회원국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미사일에서는 미국 패트리엇과 러시아 S-400이 반세기 동안 양분하던 중동 시장에 끼어들었습니다. 사우디 32억 달러, 이라크 28억 달러. 해군에서는 재래식 잠수함으로 SLBM을 쏴서 전략무기 클럽의 문턱에 올라섰습니다. 핵무기 없이 SLBM을 운용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이 나라 하나뿐입니다. 동료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야?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육해공 전 영역에서 동시에 이런 도약을 보여준 나라는 21세기 들어 한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기준. 한국은 세계 12 주요 무기 수출국입니다. 미국 무역청 기준으로는 8위. 순위 자체보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이 속도로 육해공 동시에 올라온 나라는
지난 50년간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 성장의 원동력도 설명했습니다. 국가 주도의 연구 개발, 높은 국내 수요, 자동화된 생산 기반, 빠른 납기, 그리고 기술 이전 패키지. 이 5가지가 맞물려서 기존 5강이 수십 년 걸린 것을 한국은 10년, 20년 안에 해치우고 있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빅6라는 건 좀 과한 거 아니야? 한국은 아직 엔진도 못 만드는데.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30년 전에는 레이더도 남의 것이었습니다. 전자전 장비도 남의 것이었습니다. 미사일도 남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자기 것입니다. 엔진이 다음 계단이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엔진 없이도 120대 양산하고 수조 원 수출 계약을 따내고 중동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엔진까지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웨슬리 피어스한테서 메일이 왔습니다. 브렌트, 빅6라니. 너무 나간 거 아니야? 한국은 아직 조립 수출국이야. 저는 그 메일을 읽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보낸 메일 같았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가 과거의 저였습니다. 피어스에게 답장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메일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숫자나 순위가 아니라 이 모든 도약의 밑바닥에 깔린 하나의 패턴에 대해서요. 기술을 막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국이 보여준 답은 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피어스를 만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하나의 질문. 어떻게,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걸 해낸 겁니까? 전투기, 전차, 미사일, 잠수함. 네, 영역 전부에서 동시에 도약한 나라. 21세기 들어 한국이 유일하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입니까? 운이 좋았던 겁니까? 아닙니다. 데이터를 뜯어보니 내 영역 전부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요청한다. 거부당한다. 스스로 만든다. 만든 걸 수출한다. 이 4단계가 정확히 반복됩니다. KF-21을 보십시오. 한국이 미국의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한국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투기를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첫 번째 수출 고객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이야기에도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KF-21은 원래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문제로 몇 년간 갈등을 빚었습니다. 축소하겠다. 빠지겠다. 말이 많았죠.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혼자서 개발을 밀고 나갔습니다.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분담금 갈등을 일으켰던 그 나라가 이제 첫 번째 수출 고객으로 돌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초음속 훈련기 T-50도 첫 수출국이 이하였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전차도 같은 패턴입니다. 한국은 처음에 미국과 독일의 기술을 도입해서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조립국이라는 제 평가가 틀리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K1에서 K1A1으로, K1A1에서 K2로 한 단계씩 기술을 쌓아 올렸습니다. 지금 K 흑표는 세계 어떤 전차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성능을 갖고 있고 폴란드가 자국 영토에서 생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항공 분야는 더 극적입니다. 한국의 항공산업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한 칸씩. 절대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계단, KT-1 기본 훈련기. 두 번째 계단, T-50 초음속 훈련기. 세 번째 계단, FA-50 경공격기. 네 번째 계단, 수리온 헬기. 그리고 다섯 번째 계단이 KF-21입니다. 20년에 걸친 계단을 한 칸씩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FA-50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공격기이자 훈련기 중 하나입니다.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매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기술을 달라고 합니다.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접 만듭니다. 만들고 나면 그걸 수출합니다. 그리고 이건 무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무기를 파는 방식 자체가 기존 5강과 달랐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무기를 팔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무기를 사라. 우리 조건대로 써라. 기술은 못 준다. 현지 생산도 안 된다. 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언제까지 드릴까요? 당신 나라에서 직접 만들 수 있게 해드릴까요? 이건 무기 장사가 아닙니다. 방산 동맹의 완전히 새로운 모델입니다. 폴란드의 K 전차를 팔면서 현지 생산 라인을 세워줬습니다. 폴란드 노동자가 폴란드 땅에서 한국 전차를 만들 수 있게 한 겁니다. 사우디의 천궁을 팔면서
사막 환경에 맞는 운용 조건을 맞춰줬습니다. 현지 정비 능력까지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5강 중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기술을 막으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막힐 때마다 스스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만든 것들을 기존 강자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세계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정리하고 나니까 피어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메일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말해야 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 안쪽에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교수들이 조용히 이야기할 때 쓰는 곳이죠. 피어스에게 거기서 보자고 했습니다. 피어스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커피를 2잔 시켜놓고 있더군요. 25년 지기입니다. 서로의 커피 취향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앉자마자 피어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브렌트, 솔직히 말하자. 너 한국 정부한테 자물쇠 받는 거 아니야?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학자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 가장 먼저 돌아오는 의심이죠. 웨슬리, 5년 전에 나도 네가 한 말 똑같이 했을 거야. 한국이 조립국이라고, 틈새 시장이라고, 특수가 끝나면 돌아간다고. 피어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네가 왜 바뀐 건지 모르겠다는 거야. 데이터가 바뀌었으니까. 데이터. 피어스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KF-21 엔진은 미국산이야. K 파워팩도 독일 MTU 기반이고 핵심이 빠진 거 아닌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반론도 예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건 2년 전에 제가 했을 반론이었습니다. 맞아. 엔진은 아직이야. 피어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 봐라. 역시 한국은 아직 멀었지. 하지만 30년 전에는 레이더도 남의 것이었어. 전자전 장비도 남의 것이었어. 미사일도 남의 것이었어. SLBM도 남의 것이었어. 지금은 전부 자기 것이야. 피어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나라가 한 단계씩 계단을 올라온 거야. 웨슬리. KT1에서 시작해서 T50, FA50 수리온을 거쳐서 KF21까지 20년 걸렸어. 하지만 한 칸도 건너뛰지 않았어. 그리고 매번 같은 패턴이야. 기술을 달라고 한다. 안 준다고 한다. 그러면 직접 만든다. 만들고 나면 수출한다. 버스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다음 계단이라는 걸 정말 모르겠어. 레이더를 만들기 전에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어. 한국은 못 만든다고. 10년 안에 불가능하다고. 나도 거기 서명한 사람 중 하나야.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다 만들었지. 그것도 전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피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엔진 없이도 120대 양산하고 수조 원 수출 계약을 따내고 중동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 사우디가 32억 달러어치 미사일을 산 게 엔진 때문이 아니야.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대신 K를 고른 게 엔진 때문이 아니야. 엔진까지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피어스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이건 데이터나 숫자가 아니라 제가 2년 동안 느낀 것이었습니다. 웨슬리,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야. 피어스가 눈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방산 5강은 50년간 안 변했어. 그 안정적인 구도가 깨지는 게 불편했던 거지. 한국은 우리 허락 없이 강해졌어. 우리 기술 봉쇄를 뚫고 강해졌어. 그게 불편한 거야. 나도 그랬고 너도 그런 거야. 피어스는 오랫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하버드 야드에 학생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내 논문 제목 뭐라고 바꿨다고? 빅6. 피어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완전히 인정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을 보이며 걸어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논문 나오면 보내줘. 저는 혼자 앉아서 빈 커피잔을 들여다봤습니다. 피어스가 언제 인정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세계 앞에서 말할 차례였습니다. 하버드 국제안보 심포지엄. 200명의 세계 방산 전문가가 모이는 자리. 거기서 빅6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긴장됐습니다. 피어스 한 명을 설득하는 것과 세계 전문가 200명 앞에서 선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특히 그 자리에는 일본, 중국, 유럽 대표단도 앉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도 명확했습니다. 하버드 국제안보 심포지엄. 200명이 넘는 세계 방산 전문가, 각국 국방 관계자, 군 장성, 외교관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단상에 올라서니 앞줄부터 보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 영국 왕립방산연구소 소장, 프랑스 방산수출청 대표, 중간쯤에 일본 방위연구소 소장 오카다, 시니치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카다는 무표정했습니다. 뒤쪽에 중국 대표단이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고 유럽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25년간 수백 번 발표를 했지만 이렇게 긴장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커리어를 대표하는 분석 틀을 제 손으로 부수는 발표였으니까요. 저는 25년간 세계 방위 산업을 분석해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25년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결론이 있었습니다. 방산 5강,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독일. 이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틀렸습니다. 강당에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한 나라가 있습니다. 25년 전에는 미국 엔진 없이 전투기도 못 띄우던 나라입니다. 저는 그 나라를 조립 강국이라 불렀습니다. 펜타곤 보고서에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KF-21 양산기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적외선 추적 장치.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핵심 체계를 전부 자체 개발해서 양산기에 넣었습니다. 120대 전력화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폴란드에서 K 전차가 내려지는 사진. 독일 레오파르트와 미국 에이브럼스를 제안받고도 그 나라를 선택한 나토 회원국이 있습니다. 폴란드입니다. 빠른 납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기존 5강 중 어느 나라도 이 조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중동 지도 위에 천궁 계약국이 표시됐습니다. 미국 패트리엇과 러시아 S-400이 반세기 동안 양분하던 중동 방공 시장에 세 번째 선택지가 나타났습니다. 사우디 32억 달러, 이라크 28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대형 계약, 전부 그 나라입니다. 마지막 화면,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사진. 그리고 이 나라는 재래식 잠수함에서 SLBM을 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핵무기 없이 SLBM을 운용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이 나라뿐입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공군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를 뚫었습니다. 육군에서 독일의 자부심을 꺾었습니다. 미사일에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해군에서 전략무기 클럽의 문턱에 올라섰습니다. 육해공 전 영역에서 동시에 이런 도약을 보인 나라는 21세기 들어 이 나라가 유일합니다. 2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막으면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기술 이전 거부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막힐 때마다 스스로 길을 만들었고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를 잠시 내리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올렸습니다. 방산 5강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빅6입니다. 6번째 자리에 앉은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3초, 5초, 10초. 그리고 앞줄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었습니다. 코발스키 소장이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1명, 2명, 몇몇이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 대표단을 봤습니다. 오카다 시니치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덮고 있었습니다. 질문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노트북을 급히 닫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통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 보고하는 듯 했습니다. 유럽 대표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메모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 한 명이 발표가 끝난 뒤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브렌트, 이 내용 펜타곤 브리핑에 올려도 되겠나? 25년 전 제가 한국을 조립국이라고 부른 그 보고서가 올라간 바로 그 펜타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교수님, 이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까? 한국 정부와 접촉이 있었습니까?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25년간의 연구와 최근 2년간의 데이터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모든 전문가는 자기 모델이 영원할 거라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전문가의 모델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창밖을 봤습니다.
케임브리지의 밤거리에 학생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학 회장의 반응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카다의 침묵, 중국 대표단의 긴급 통화, 펜타곤 관계자의 브리핑 요청, 코발스키의 박수,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 하나하나를 다시 점검해보자. 흥분에 빠져서 뭔가 놓친 건 아닌지 학자로서 마지막 검증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공군 KF-21 보람에 4.5세대 다목적 전투기 AESA 레이더 적외선 추적 장치 전자전 장비 전부 국산 개발 엔진을 제외한 핵심 항전 장비를 자체 기술로 완성 공군 실전 배치 완료 120대 전력화 계획 진행 중 인도네시아가 첫 수출국으로 가장 유력 이 전투기의 진짜 가치는 성능이 아닙니다. 포지셔닝입니다. F-35는 미국이 진짜 동맹국에게만 파는 전투기입니다. 중동에서 F-35를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 뿐입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사우디도 F-35를 원했지만 미국이 안 팔았습니다. 이 나라들에게 KF-21은 유일한 4.5세대 대안입니다. 현지 생산이 가능하고 기술 이전이 유연하고 운용국의 요구에 맞게 개조할 수 있습니다. F-35를 살 수 없는 나라들에게 KF-21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육군 K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폴란드와 수조원 규모 계약 단순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 라이선스 포함 폴란드 국방부 공식 발표 K는 폴란드에서 생산된다. 독일 레오파르트는 헝가리 주문분도 아직 인도 못한 상태에서 한국은 몇 달 만에 첫 물량을 넣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터키, 호주, 이집트에서 운용 중입니다. 이집트가 200대를 주문했습니다. 핵심은 납기와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독일은 기다려라. 미국은 우리 조건대로 해라. 한국은 언제 필요합니까? 이 차이가 유럽의 공급 공백을 한국이 메우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천궁과 현무, 천궁 미사일 방어 체계, 사우디 32억 달러, 10개 포대, 이라크 28억 달러 미사일 시스템, 아랍에미리트 대형 계약, 패트리엇과 S-400이 반세기 동안 양분하던 중동 방공 시장에 한국이 세 번째 축으로 들어갔습니다. 천궁은 수출 상품입니다. 현무는 다릅니다. 현무는 억지력입니다. 탄두 중량 2톤, 최대 3톤급까지 개발 중, 중거리 전략 타격 능력입니다. 천궁으로 시장에 들어가고 현무로 전략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키우는 구조입니다. 해군,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과 SLBM, 재래식 잠수함에서 SLBM 수중 발사 성공, 핵무기 없이 SLBM을 운용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미국과 협력 심화 단계. 아직 실전 배치는 아니지만 SLBM이라는 가장 어려운 기술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SLBM은 현실, 핵 추진 잠수함은 미래. 하지만 현실이 미래보다 어려운 부분을 이미 해결한 상태입니다. 종합.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기준 세계 12 주요 무기 수출국. 미국 무역청 기준 8위. 순위보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한국 방산 성장의 동력은 국가 주도 연구 개발, 높은 국내 수요, 자동화, 생산 기반, 빠른 납기, 기술 이전 패키지. 이 5가지가 맞물려서 기존 5강이 수십 년 걸린 것을 한국은 20년 안에 해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엔진입니다. 전투기 엔진과 전차 파워팩의 핵심 부분은 아직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30년 전에는 레이더도, 전자전 장비도, 미사일도, SLBM도 남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계단을 올라온 패턴을 보면 엔진이 마지막 계단이 아니라 다음 계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숫자를 다시 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틀린 게 없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막으면 포기할 줄 알았던 나라였습니다. 막았더니 직접 만들었고, 만들었더니 수출했고, 수출했더니 기존 강자들의 시장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조립국이라 불렀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 방산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며칠 뒤 제 메일함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온 건 로이터 통신이었습니다. 빅6 발언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 파이낸셜 타임스, 그 다음 제인스 디펜스. 하루에 인터뷰 요청이 20건씩 쌓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언론이 아니었습니다. 발표 다음 날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기관에서 긴급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한국 방산 역량 재평가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오카다가 학회장에서 아무 말 없이 퇴장한 이유를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반박할 데이터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고, 두 번째에는 변명을 했고, 세 번째에는 침묵했던 사람이 네 번째에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중국 쪽 반응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학회장에서 노트북을 급히 닫고 전화를 걸던 그 대표단. 베이징에서 한국 방산 수출 동향을 추적하는 별도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돌았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면서도 방산 수출에서는 한국에 밀리는 영역이 생기고 있다는 게 베이징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유럽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불안보다는 현실 인식에 가까웠습니다. 프랑스 방산수출청 대표가 비공식 자리에서 한 말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간과한 사이에 우리 고객을 가져갔다. 독일 방산업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헝가리에 약속한 레오파르트도 못 넘기면서 한국이 폴란드 시장을 통째로 가져간 게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 펜타곤 관계자가 제 발표 내용을 브리핑에 올려도 되겠냐고 물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 브리핑이 실제로 올라갔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25년 전 제가 한국을 조립국이라고 쓴 보고서가 올라간 바로 그 자리에 이번에는 빅6라는 제목이 올라간 겁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린 보고서도 한국을 인정한 보고서도 같은 사람이 쓴 겁니다. 저 브렌트 켈러 아니요. 피어스한테서 메일이 왔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논문 읽었다. 할 말이 있는데 다음에 보자. 웃었습니다. 피어스는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입니다. 저도 2년 걸렸으니까요. 피어스도 언젠가는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데이터가 거기로 끌고 가니까요. 발표 이후 여러 나라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싱가포르, 인도 뉴델리, 한국 방산의 부상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국에서도 요청이 왔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방산 포럼에 기조연설을 해달라고요. 25년 전 한국을 조립국이라 부른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배짱이 뭐랄까, 기술 봉쇄를 뚫는 것과 같은 종류의 대담함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제가 놀란 건 한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제가 정말 놀란 건 패턴이었습니다. 막히면 뚫습니다. 뚫으면 만듭니다. 만들면 수출합니다. 수출하면서 상대국의 기술까지 이전합니다. 기존 5강 중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조건을 달고, 러시아는 정치적 대가를 요구하고, 유럽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 한마디로 세계 시장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방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방산 전문가라서 방산을 먼저 봤을 뿐이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도체가 그랬습니다. 배터리가 그랬습니다. 조선이 그랬습니다. 막히면 뚫고, 뚫으면 세계 최고가 되는, 이건 한 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DNA였습니다. 저는 25년간 한국을 잘못 봤습니다. 조립국이라 부르며 우습게 봤습니다. 기술을 안 주면 포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막으면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을 건너는데 양쪽으로 빌딩 숲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서울에 처음 온 게 아닙니다. 20년 전에도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방산 포럼은 서울 시내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방위사업청, 주요 방산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국 참석자도 많았습니다. 폴란드, 사우디, 인도네시아, 호주 대표단이 와 있었습니다. 저를 소개하는 사회자의 멘트가 재미있었습니다. 오늘 기조연설자는 하버드 국제안보연구센터의 브렌트 켈러한 교수입니다. 25년간 세계 방산을 분석해 오신 분이죠. 참고로 이분은 과거에 한국을 조립 강국이라고 부르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장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솔직히 민망했지만 그 표현이 사실이니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하버드 심포지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긴장과 충격이었다면 여기서는 기대와 호기심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이야기를 외국인의 입으로 듣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이 나라를 조립국이라 불렀습니다. 미국 엔진에 유럽 레이더를 얹어서 가성비 좋게 파는 나라라고요. 그게 제 논문에 실렸고 펜타곤 보고서에 올라갔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KF-21으로 미국의 기술 봉쇄를 뚫었습니다. K2로 독일의 자부심을 꺾었습니다. 천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하던 중동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SLBM으로 전략무기 클럽의 문턱에 올라섰습니다. 6해공 내 영역 전부에서 동시에 이런 도약을 보여준 나라는 21세기 들어 한국이 유일합니다. 숨을 고르고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저는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 한국이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거부 결정에 서명한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히니까 직접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는 기존 강자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세계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원고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를 여러분이 먼저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청중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5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건 바꿔 말하면 세계가 25년간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한국 전문가들과 이야기해보면 한국 사람들도 자기 나라의 방산 역량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도체는 알고, K-팝은 알고, 자동차는 알지만 전투기와 미사일과 잠수함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의 안보 지형이 바뀌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한국의 방산 수출 네트워크가 표시된 그림이었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 오세아니아. 선이 서울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고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이제 세계 방산의 규칙을 바꾸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5강은 기다려라. 우리 조건대로 해라. 기술은 못 준다. 이렇게 무기를 팔았습니다. 한국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 한마디로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압니다. 엔진처럼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산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어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25년간 틀렸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25년 만에 제대로 봤다는 게 다행이라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13시간 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25년간 저는 세계 방산 시장의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미국이 꼭대기에 있고 러시아가 옆에 있고 프랑스와 이스라엘과 독일이 그 아래에 있는 지도. 그 지도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그 지도에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구석에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출국. 제가 직접 쓴 표기였습니다. 그 표기를 지우고 새로 써야 했습니다. 25년 만에 지도를 다시 그려야 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태평양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이 그 바다 어딘가에서 작전 중이겠죠. 재래식 잠수함에서 SLBM을 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해군. 25년 전에 저에게 이 말을 하면 웃었을 겁니다.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틀린 것과 맞은 것을요. 틀린 것. 한국은 조립국이라는 판단. 기술을 안 주면 포기할 거라는 예측. 우크라이나 특수가 끝나면 돌아갈 거라는 해석. 방산 5강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 전부 틀렸습니다. 맞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25년 경력의 전문가가 한 나라에 대해 전부 틀렸다는 건 치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학자에게 더 치욕적인 건 틀린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최소한 그 실수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깊이 느낀 것은 한국의 무기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이었습니다. 막으면 뚫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성격이라는 게 있다면 한국의 성격은 이겁니다. 막히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뚫고 나갑니다. 레이더를 안 주면 레이더를 만듭니다. 전자전 장비를 안 주면 전자전 장비를 만듭니다. 미사일 기술을 안 주면 미사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든 것들을 세계 시장에 내놓습니다. 기존 강자들보다 더 빨리, 더 유연하게, 더 좋은 조건으로요. 이 패턴은 방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소재를 끊었을 때 한국은 국산화로 대응했습니다. 배터리에서도, 조선에서도, 원자력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막히면 뚫고, 뚫으면 세계 최고가 됩니다. 이건 한 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DNA입니다. 보스턴에 도착해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피어스한테서 온 우편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 논문 프린트였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빅6. 여백에 피어스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6번째 자리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속도면 오래 앉아 있지 않을 거야. 저는 한참 그 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피어스가 인정한 겁니다. 그것도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한국이 6번째에 머물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버드 야드에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저는 한국을 조립국이라 불렀습니다. 펜타곤 보고서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장성 12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뒤 저는 한국을 방산 6강이라 불렀습니다. 같은 펜타곤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문가는 자기 모델이 영원할 거라 믿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전문가의 모델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방산 포럼이 끝나고 만찬장에서 한국의 방산 엔지니어 한 분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명찰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KF-21을 만든 곳이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직접 물어봤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솔직히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그분이 소주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죠. 레이더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만들라고 하니까요. 연구원들 중에 포기하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포기하셨네요. 포기하면 영원히 남의 것을 사서 써야 합니다. 그건 더 싫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남의 것을 사서 써야 한다. 그건 더 싫다.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목소리였습니다. 펜타곤 보고서에도, 스톡홀름 연구소 통계에도, 제 논문 어디에도 담기지 않는 목소리. 하지만 한국 방산의 진짜 원동력은 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아직 엔진을 못 만듭니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레이더를 처음 만들 때도 다들 못한다고 했습니다. 전자전 장비도 그랬고, 미사일도 그랬고, SLBM도 그랬습니다. 그분이 웃었습니다. 엔진도 만들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피어스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6번째 자리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속도면 오래 앉아 있지 않을 거야. 피어스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계단을 올라온 속도를 보면 6번째에 머물나라는 아닙니다. KT 훈련기에서 시작해서 KF-21 전투기까지 한 단계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20년에 걸친 계단을 한 칸씩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10년은 걸린다고 매번 해냈습니다. 엔진이 다음 계단입니다. 그 계단도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25년간 이 나라를 과소평가해온 제가 이번에는 과소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만찬장을 나서면서 그 엔지니어분이 제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오시면 엔진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이 팔고 도망친 하늘을 한국이 되찾은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52억짜리 패트리어트는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17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2000페이지짜리 면책 계약서를 던지고 떠났습니다. 유럽은 플러그를 뽑고 등을 돌렸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건 5명이었습니다. 소주로 상처를 닦았습니다. 라면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500도짜리 인두를 맨손으로 쥐고 두 나라의 사막에서 살을 태웠습니다. 호텔 키는 모래에 던졌습니다. 복귀 명령은 군화발로 밟아 부쉈습니다. 사우디를 살리고 쉬지도 못한 채 UAE로 날아가 두 번째 하늘까지 지켰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땅에 닿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산 방패는 첫 번째 미사일에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세운 방패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네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미국은 계약서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보냈습니다.